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맡고 있는 김성관입니다. 오늘은요, 참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지만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더러더러 있죠. 근데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사람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 직장 그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마련이 돼서 현재 그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회사 생활이 힘들다. 직장을 그만 다니고 싶다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비롯해서 또 이와 관련된 법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이 판단 기준들, 근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우리 사회의 이 직장인 괴롭힘과 관련된 사례들, 특히 그 충복 사례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례들도 좀 살펴보고요.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처리 원칙과 절차, 이건 뭐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또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뭐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직장에서의 어려움, 힘듦, 특히 사람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법령에서는 어떻게 좀 규정을 해놓고 있는지, 개념을 정해놓고 있는지, 또 그 괴롭힘의 대표적인 행위, 예시,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고 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런 행위들을 금지하는 이런 법 조항이 76조 2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자라는 의미는요, 뭐 근로자는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되겠죠. 근데 사용자에 대한 해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고용주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또 고용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전문적으로 경영을 하는 이런 경영자들, 또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사 담당자들, 또한 근로자의 업무를 관리하거나 또 감독하고 또 업무 지시를 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뭐 공장장, 이런 분들이 사용자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법에 적시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에도 좀 살펴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행위 그 예시들을 알고 계신다면 더 선명하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있어요.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것. 예, 이건 물리적인 폭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쌍소리, 이런 험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이게 이제 험담이 되겠네요. 뭐 뒷담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또 그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는 것, 또 담배를 피우도록, 또 회식에 참석을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집단적으로 뭐 한 명의 근로자를 따돌린다거나 또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품, 뭐 컴퓨터라든가 전화기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다거나 또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을 차단하는 것, 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 이런 행위들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규제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 규칙들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법적으로 또 규정이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취업 규칙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런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구분이 돼야겠죠. 이외에도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라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것,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업무 성과를 빼앗아가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고요. 또 뭐 승진이나 또 보상, 또 뭐 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외를 하거나 차별을 두는 것,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또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것,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고요. 또 사적 심부름, 담배 심부름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죠. 아니면 커피 심부름, 이런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하도록, 이건 이제 그 일회적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2017년도에 조사한 그런 결과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인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힘들다. 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봤다. 예.
이런 직장인들이 무려 73.3%나 해당이 됐습니다. 특히 여기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그 조사는요, 거의 매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1년 내에. 이런 경우가 무려 12%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10명 중 1명은, 10명 중 1명은, 1명이 넘는 수치죠. 1명은 거의 매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예,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근로자들이 적절히 대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게 무려 60%가 넘어요. 60%의 그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해도 대처를 했다는 건 뭐 사용자에게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누구에게 당했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가 무려 53.9%. 예. 얼마나 이런 경우면 자괴감이 들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 그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에 대해서 2017년도 자료를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 방치가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거나 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한다거나 또는 또 어떤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진행이 되질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그런 분쟁의 소지가 생겨서 또 이런 손해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또 생산자, 그러니까 근무자들,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뭐 퇴사를 한다거나 또는 직장에서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업무에서 배제가 된다거나 이탈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생산성의 하락도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기업 이미지도 크게 손실을 입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들이 무조건 참는 것, 또 회사에서는 숨기는 것 이런 것들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직장 내 괴롭힘들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그 사내 그 문화가 또 좋아지기 때문에 또 그 회사 차원에서도 더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이 생기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이 직장에서 사용자는 예방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예방과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조치 상황들을 취업 규칙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것, 또 작성한 그리고 또 변경이 됐다면 변경한 취업 규칙을 지방 고용 노동관서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 그리고 또 취업 규칙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조치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 법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의 76조 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또 금지에 대한 법조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또 근로기준법 76조 3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치 의무들이 쭉 법조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1항에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는 76조 3, 1항의 법조항을 시작으로 해서 그 6번째 조항이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항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처벌들은 과태료, 과태료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이죠, 벌금.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93조 취업 규칙의 작성 그리고 신고에 대한 부분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내용도 앞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09조에 대해 한 내용은 벌칙 조항입니다. 해서 위반을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적 조항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취업 규칙에 대한 부분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도 취업 규칙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취업 규칙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살펴보시면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예방 활동에 대한 내용, 고충 상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취업 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규칙을 만들 때에는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이런 방법들, 또 부서별 토론을 열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취업 규칙으로 작성하는 부분, 또는 노조나 노사협의회,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런 조직들의 의사를 박연하는 이런 내용들, 또 인사, 노무, 교육, 홍보, 재무, 법무, 감사 등 유관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취업 규칙을 규정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37조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 살펴보시면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간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조항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른 이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었죠. 정의와 76조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조항을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지닌다.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그 정부에서 규정해서 그것들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또 지도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법 규정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그 고용주나 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고객에 의한 이런 괴롭힘으로부터 사업주는 그 안전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그 구분,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76조 2에 해당하는 이런 법 규정이 있고요.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가장 큰 구분은 성희롱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언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뭐 젠더라는 건 사회 문화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성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 역할, 그러니까 뭐 남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여자가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지. 왜 그래? 옷이 왜 그래? 네. 이런 그 젠더에 기반한 이런 그 어떤 성적인 이런 부분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지만 단순히 성적인 그런 뭐 어떤 성희롱이라든가 그 또 성적인 어떤 뭐 성폭력에 가까운 이런 내용들은 성희롱으로 취급을 해서 그 남녀 고용평등 법을 먼저 우선시해서 적용하는 이런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 가지의 필수 요소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행위자고요. 또 두 번째 요소는 행위 요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행위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먼저 행위자의 경우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또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행위 요건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또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 이 세 가지 행위 요건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행위 장소는 뭐 외근을 했을 때, 또 출장을 갔을 때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회식을 한다거나 또 기업 행사가 이루어지는 현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용주 또는 또 뭐 경영 담당자 이런 그 인력들의 사적인 공간도 포함이 되겠죠. 물론 근로자들의 사적인 공간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사내 메신저나 SNS 이런 온라인상의 공간도 행위 장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행위 요소 사안별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직장인이 꼽은 괴롭힘 행위자. 네. 사실 임원과 경영진이 가장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임원과 경영진을 제외한 상급자, 뭐 과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죠. 직장 상사들이 42%로 가장 많은 괴롭힘 행위자가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또 임원과 경영진이 35.6%. 복수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퍼센티지가 100%에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직장 동료 직원이 15.7%, 그리고 고객과 거래처 직원이 10.1%, 그리고 뭐 누구라고 딱히 말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도 18%나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행위 요건과 관련된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가는 것도 해당이 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런 내용들도 모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먼저 우위에 관한 내용인데요.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지위의 우위라는 건 괴롭힘 행위자가 지위 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또 직접적인 지위 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이 인정된다면 해당이 됩니다. 또한 관계 우위인데요.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가령 직장에서 더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라고 해도 관계 우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위의 이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직장 내 우위성을 이용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할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행위 요건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에 대한 해석은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먼저 조건입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중이 아니어도 업무 수행의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 관련성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위 요건의 세 번째 부분인데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이 내용은 뭐 화장실 앞에서 근무를 지시하는 이런 경우 근로자가 제대로 된 그런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는 거죠. 또한 행위자의 의도가 없더라도 그 행위 때문에 근로자가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꼈다. 또 근무 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위 장소, 외근, 출장지 등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또 그 회식이나 기업 행사 등 그런 다양한 현장, 또 사적인 공간들,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들, 이런 괴롭힘 행위가 발생 장소로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는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당사자와의 관계, 또 행위 장소와 또 상황, 또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또 행위 정도, 또 행위 내용, 또 행위 기간. 이 기간이라는 건 뭐 일시적인 경우에는 물론 괴롭힘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경우에도 괴롭힘에 해당이 되겠지만 대부분 좀 지속적으로 장기간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면 더 인정되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다는 거죠. 자,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행이나 협박, 폭언, 욕설, 험담 등의 사례인데요. 그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태움이라는 이런 얘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죠. 신규 간호사에게 입사 3일째부터 업무를 가르쳐 준다. 이런 프리셉터, 일종의 멘토의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선배 간호사들의 이런 의지로 시작되는 태움.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인간적으로 굉장히 멸시를 한다거나, 또 다른 타인들 앞에서, 다른 그 근로자들 앞에서 굉장히 무한하게 만든다거나, 또 뭐 인격을 깎아내린다거나,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만둘 거면 빨리 그만둬라. 이게 눈에 안 보이냐? 심지어는 이렇게 뭐 안구를 빼서 씻어줄까?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폭언들, 또 과중한 업무들 부과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잠자는 시간도, 수면 시간도 부족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 피해자가 감기에 걸려서 뭐 겉옷을 입고 있거나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비난을 하는 경우인데요. 패딩은 세탁을 해서 입고 다니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패딩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옷에서 냄새 난다. 이런 표현들을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하는 거죠. 얼마나 모욕적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직장의 대표가 다른 직원들에게 쪽지를 나눠주면서 5명의 직원을 공고 사직 또는 생산직 발령 및 또 급여를 또 깎는 것, 또 6개월 감봉 중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적어내라.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5명 직원은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죠. 쪽지를 돌려서 다른 직원들한테 지금 쪽지를 돌려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 결과 직원들 그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이런 내용을 올려서 공유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요. 또 해당 직원들을 모욕하는 일들, 특히 뭐 내가 죽게 되면 너희들 먼저 죽이고 죽겠다.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강요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대부분 좀 많은 분들께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회사 뒤풀이가 있죠. 술자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데에서 사장님이 전 직원에게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기게 한 거예요. 전달을 해서 마시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모욕적인 겁니까? 그래서 한 남자 직원이 너무 역겨워서 이건 이제 술을 몰래 뱉은 거죠. 그랬더니 왜 뱉냐 하면서 똑같은 행위를 다시 시킨 겁니다. 사장님은 이런 정도 되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그 복면가왕이라는 그 왜 가면 쓰고 나서 노래 경연하는 프로그램들 인기 많았었잖아요. 장기자랑 요구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필요한 소품들은 본인 돈으로 사라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그 행사 때마다 직원들 장기자랑을 준비를 해서 하도록 강요를 하는데 점심시간, 휴식시간에 연습을 하는 거니까 본인의 그 휴식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간호사분들도 뭐 이런 경우 많았다고 하죠. 장기자랑 같은 것들, 뭐 짧은 치마 입고 또
그 병원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뭐 개인 시간 뺏겨가면서 연습해서 앞에 나가서 장기자랑했다. 이런 내용도 또 접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집단 따돌림, 또 의도적인 무시나 배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업 차원에서 그 복지자 관리 방안을 만들어 부당 해도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원에게 화장실 앞에서 근무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복직 명령이 떨어져서 복직을 했는데 화장실 앞에서 근무를 하도록 만든 거죠. 이 근무가 제대로 될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경우 근로조건을 하향하는 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또 거부하니까 사무실 비밀번호와 또 피해자 개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트워크에 접속을 못하도록 만든 거죠. 업무용 메신저에서 피해자를 강제 퇴장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따돌림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거래처 사장에게 소개팅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사가 거래처 사장과 노란한 여직원, 야, 이건 참 엄청난 낙인인 거죠. 이런 경우 거래처에 기밀 노출 위험이 있다. 또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널 데리고 있을 수 없다. 애인과 헤어지라. 이런 요구를 하는 이런 경우, 좀 또 소문을 내고 따돌림까지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적용부나 또 감시, SNS 따돌림 같은 경우인데요.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쓰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고 해요. 또 시험을 뭐 대신 보게 한다거나 대리시험 치르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법적으로도 처벌받지 않나요? 대리시험 같은 경우에. 이로 인해서 직원이 근무 시간도 부족해서 일을 집으로까지 가지고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또 회사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해당 모니터가 중간 관리자 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CTV로 직원들을 실시간 감시하는 이런 상황도 있고, 또 상사가 퇴근 이후 주말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서 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또 이런 글을 보고 나머지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팀원들에게 답을 요구하는 이런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는데,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이 상사는 큰 소리를 치고 윽박을 지르고 아주 폭언을 하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는 그런 피해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충북의 피해 사례에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작년 2019년 7월 16일에 시행이 되고, 시행된 후에 충청북도에서 첫 징계 사례가 나온 내용인데요. 직장의 팀장님이 부서의 한 직원을 헐뜯는 내용의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 진정서의 내용이 몸이 아픈 직원이 사실 질병휴직을 써야 하는데 육아휴직을 썼다, 이런 진정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두 휴직 모두 월급이나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복직을 했을 때 경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에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 진정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내용을 살펴봤겠죠, 사안을. 근데 육아휴직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이 팀장 A씨는 진정서는 신원이 파악이 안 되니까 도대체 진정서를 누가 올렸냐, 이따위 진정서를 올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굉장히 욕설을 하고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본인이 올린 내용이죠. 그리고 또 이 팀장 A씨는 특정 직원의 결제 공문을 6차례나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직장 갑질로 인정이 됐는데요. 또 출장 계획이 있을 때 상급자의 결제를 받아야 되지만 미리 받는 거죠. 근데 스스로 결제를 하고 출장을 다녀왔다가 적발되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욕설이나 직원에 대한 또 결제 문서
차례 반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 후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는 음성군 소재의 병원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제 구내식당을 위탁업체가 운영을 했는데요. 이 위탁업체에서 이제 구내식당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관리자가 있었겠죠. 근데 이 관리자로부터 무려 5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간담회 인권센터에 이 사건이 접수가 됐고, 인권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다시 해야겠다. 이 내용 다시 할게요. 충북 사례. 선생님, 충북 사례로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충북 사례는 음성군에 소재한 모 병원,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 위탁업체를 통해서 구내식당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 위탁업체의 관리자가 있었겠죠. 구내식당 관리자가. 근데 관리자로부터 무려 5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인권센터에 이 사건이 접수가 됐고, 또 인권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간담회를 비공식적으로 열었답니다. 이때 20명이 넘는 피해 노동자와 퇴직자들이 찾아와서 진술을 했었고요. 이 진술에 따르면 관리자인 A씨는 신입사원을 상대로 많게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회식비를 신고비 명목으로 강요를 해왔다고 합니다. 또 개인사에 쓸 비용을 상납하도록 강요했고요. 화장품 강매나 일감 몰아주기, 근무 편성 권한을 이용해서 차별과 괴롭힘을 계속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면담 이후 관리사와 관리자 A씨는 B씨를 더욱 괴롭히기 시작을 했고, 함께 본사를 찾아간 직원들은 회사가 개선 의지가 없고 또 도리어 자신들이 처벌을 당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판단에서 퇴사를 했는데, B씨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B씨가 타겟이 되었던 거고요. 관리자 A씨는 자신을 자르려고 본사에 찾아갔다며 B씨에게 폭언과 욕설 이런 것들을 또 계속 2주 동안이나 퍼부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 증명을 그 사측에 보내서 3주간 회사가 묵묵부답이었고, 그 또 반응 없는 회사에서 인권센터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사실 B씨가 무단결근으로 해고됐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됐는데,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된 게 아니라 최근의 사례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논란이 되는 그런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사례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이 근로자를 대상해서 좀 회사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스스로 자진 퇴사해라, 이런 통보를 했던 내용인데요. 청주 지역의 한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A씨에게 최근 회사 측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이달 중 스스로 퇴사를 해달라,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A씨에게 이달 중 그만두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겠다라는 엄포도 놓았다고 하는데요. A씨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려면 최소 한 달 이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리 비정규직이어도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법이 어디 있냐, 이것도 엄연한 갑질이다라고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충북의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 처리 원칙이 있는데요. 접근을 할 땐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 방식을 결정해야 되고요. 또 조사된 행위가
사업장의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도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충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심리 상담 등의 그런 행위들이 함께 진행되는 이런 체계를 반드시 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해자 중심의 사건 해결이겠죠. 그리고 처리 절차에 있어서 기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필요한데요. 상담자, 조사자는 피해자와 관련된 신원에 대한 이런 비밀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 비밀 유지, 의무 이런 것들을 고지하고 또 서약서를 작성하는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또 담당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게끔 구성을 하면 되고요.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상담자와 조사자는 가급적 구분해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식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공정성, 전문성들을 위해서 행하는 정식 조사는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먼저 고려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는 먼저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고용주나 또 사용자가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를 파악하는 이런 노력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상담 조사 단계에서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괴롭힌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사업주에게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겠죠. 그런데 상담 단계에서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의 합의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하면 약식 조사 정도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후에 사업주에게 조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또 합의를 돌출하는 것,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결렬된다 하면 피해자 상담 후에 정식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이런 또 절차가 뒤따라야겠죠. 그래서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정식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이런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합의사항 이행 여부, 또 피의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을 반드시 또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또 관련 법규, 또 판단 기준, 피해 사례, 그리고 또 처리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예방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그래서 예방적 차원의 노력들,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것을 알아보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났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파악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필요하겠고요. 또 다면평가, 다면평가는 360도 평가라고 하잖아요. 이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부터 시작해서 또 중간관리자 또는 또 직장 신입사원들 가리지 않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360도 다면조사를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관련된 그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강구하는 이런 노력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 이전에 근무했던 퇴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뭐 인터뷰 면접법들을 통한다거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뭐 노사협의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내용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이런 또 근로자 협의 기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받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만족도에 대한 이런 조사 같은 것들도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신체적인 부분들, 또 정신적인 부분들의 건강 상태 같은 것들도 조사를 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우리 직장에서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나 유형, 사례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근로자의 권리,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 또 피해 사실 호소 후에 보호받을 권리 같은 것들을 알려야겠죠. 그리고 괴롭힘 목격 시에 목격자의 역할, 신고 의무 이런 것들 반드시 알아야겠고요. 또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 또 피해를 찾아보는 것, 이런 노력들도, 이런 피해를 보기 위한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이런 예방적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기 위한 회사 내 외에 소통 창구는 마련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예방교육을 통해서 또 노조 등 근로자 단체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고요. 또 괴롭힘을 겪을 시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알아야겠죠. 그리고 사례 접수 시 관리자와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조치, 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절차의 사례, 예방을 위한 경영자,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예방교육적 차원에서 시간을 마련해서 교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을 실시할 때는 관리자와 직원을 분리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 방식과 내용 같은 것들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설계해서 강사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도움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산업 안전 관리 교육, 또 인권 교육의 그 콘텐츠와 시간 등 이런 것들을 더 확대 보완해서 진행하는 방식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적절한 방식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을 김성관 강사와 함께 했습니다.